내가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외면하고 늙은 노인 취급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때만 해도 내가 그냥 늙어서 몸이 아픈 줄 알았지. 내 아들이 설마 나를 해치려고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사는 게 다 그런가 보다 했지. 내 이름은 김영자, 나이는 69. 평생을 남의 옷에 물 묻혀가며 세탁소를 했어. 남편은 일찍 떠났고 내 손으로 아들 서준이 하나를 키웠지. 서준이가 의사가 됐을 때 나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 내 낡은 아파트 팔아 학비 대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 아들이 나에게는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서준이가 돈 많은 집 며느리 민서와 결혼하고 나니 내 삶은 이상하게 조용해지고 외로워졌어. 나는 여전히 30년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 이게 내 전부야. 아들 내외는 이 아파트를 팔고 강남에 더 큰 집을 사자고 끊임없이 졸랐지. 명절마다 와서 어머니, 이제 좋은 곳에서 사셔야죠. 하지만 사실 그 눈빛에는 이 아파트 얼른 팔아서 우리 돈 보태줘야지 하는 욕심이 보였어. 어머니, 요즘 여기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지금 팔아야 시기를 안 놓쳐요. 민서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고 서준이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지. 내가 나 죽으면 알아서 하라고. 버티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 불청객처럼 찾아온 고통. 몇 달 전부터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렸지. 배는 마치 돌덩이를 넣은 것처럼 무겁게 부풀어 올랐고 속에서는 멈추지 않고 가스가 찼어. 너무 심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지. 밖에 나가는 게 창피했어.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트림과 방귀를 참아야 했기에 나는 점점 이 낡은 집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어. 먹는 것도 두려워졌어. 뭘 먹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거든. 2달 만에 6kg이 빠졌어. 건강이 최고다. 는 말이 입에 붙어 살았는데 내 건강은 점점 나를 떠나고 있었지. 아들 서준은 대형 병원의 내과 의사였어. 아들은 나를 최고의 동료들에게 데려갔지. 위염약, 역류약, 장 기능 개선제.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내시경, 초음파, 피 검사까지 모두 했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서준이가 나에게 건넨 말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지. 어머니, 큰 병은 없으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면 신경성일 수도 있고요. 걱정 마시고 이 안정제를 드셔보세요. 서준이는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불편한 존재라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어. 내가 예민해서 아프다는 말은 내게 당신은 늙어서 쓸모없고 당신의 고통은 망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내 아들은 이제 돈과 명예밖에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며느리의 수상한 친절. 그렇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고 집에 돌아온 뒤 며느리 민서는 걱정하는 척 나를 더 자주 찾아왔어. 민서는 어머님 몸에 좋은 유기농 식재료라며 장을 잔뜩 봐왔고 내 냉장고를 채워줬지. 그녀는 내 식단을 깐깐하게 관리하는 척했어. 어머님, 이 유기농 감자랑 양파는 냉장고에 넣어야 신선해요. 서준이가 그러는데 상한 거 드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민서는 냉장고 칸칸을 완벽하게 정리했어. 나는 의사인 아들 내외가 해주는 것이니 좋은 것일 거라 믿으려 했지. 하지만 이상했어. 민서가 다녀간 날은 유난히 증상이 더 심해졌거든.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우면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터질 것 같았고 고통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 밤새도록 배를 문지르며 내가 정말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진다는 말처럼 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건가 하고 의심했어.
내가 정말 노망이 든 걸까? 착한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위해 애쓰는데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이 혼란 속에서 나는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느낌에 짓눌렸어. 이제 나는 내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 채 홀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지. 차가운 목소리가 밤을 가르고 그러던 어느 화요일 밤이었어. 며느리 민서가 냉장고 속 식재료를 채워넣고 거실에서 서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 나는 너무 아프고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어. 응, 다음 주에도 갈 거야.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 민서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 나는 배가 아팠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방문에 귀를 갖다 댔어. 서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민서의 마지막 말이 내 귀를 때렸지. 너무나 차갑고 끔찍해서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 걱정 마,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힘들어 하시는데 오래 못 버티실 거야. 그럼 우리 집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지.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들의 대화는 나의 고통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로 저 아파트 때문에 내 삶을 끝내려 하고 있었던 거야.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설마 나를 죽이려 하는 건가? 배의 고통보다 더 큰 배신감의 칼날이 내 심장을 찔렀지. 나는 벽을 짚고 겨우 거실 쪽을 바라봤어. 며느리가 신선하다며 채워준 그 감자와 양파로 가득 찬 냉장고가 보였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그저 고통이 커졌고 이 집에서 탈출할 힘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누워 있었지. 그리고 약속대로 10년 넘게 우리 집을 청소해주는 가정부 박화영 씨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 화영 씨가 이 집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주방의 냉장고 문 앞이었지. 나는 누워서 가슴을 쥐어잡았어. 이제 누군가에게 내 삶이 가족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만 했어. 내가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외면하고 늙은 노인 취급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때만 해도 내가 그냥 늙어서 몸이 아픈 줄 알았지. 내 아들이 설마 나를 해치려고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사는 게 다 그런가 보다 했지. 내 이름은 김영자, 나이는 69. 평생을 남의 옷에 물 묻혀가며 세탁소를 했어. 남편은 일찍 떠났고 내 손으로 아들 서준이 하나를 키웠지. 서준이가 의사가 됐을 때 나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 내 낡은 아파트 팔아 학비 대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지. 그 아들이 내게는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서준이가 돈 많은 집 며느리 민서와 결혼하고 나니 내 삶은 이상하게 조용해지고 외로워졌어. 나는 여전히 30년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 이게 내 전부야. 아들 내외는 이 아파트를 팔고 강남에 더 큰 집을 사자고 끊임없이 졸랐지. 명절마다 와서 어머니, 이제 좋은 곳에서 사셔야죠. 하지만 사실 그 눈빛에는 이 아파트 얼른 팔아서 우리 돈 보태줘야지 하는 욕심이 보였어. 어머니, 요즘 여기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지금 팔아야 시기를 안 놓쳐요. 민서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고 서준이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지. 내가 나 죽으면 알아서 하라고 버티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 불청객처럼 찾아온 고통. 몇 달 전부터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렸지. 배는 마치 돌덩이를 넣은 것처럼 무겁게 부풀어 올랐고 속에서는 멈추지 않고 가스가 찼어. 너무 심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지. 밖에 나가는 게 창피했어.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트림과 방귀를 참아야 했기에 나는 점점 이 낡은 집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어. 먹는 것도 두려워졌어. 뭘 먹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거든.
2달 만에 6kg이 빠졌어. 건강이 최고다는 말이 입에 붙어 살았는데 내 건강은 점점 나를 떠나고 있었지. 아들 서준은 대형 병원의 내과 의사였어. 아들은 나를 최고의 동료들에게 데려갔지. 위염약, 역류약, 장 기능 개선제.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내시경, 초음파, 피 검사까지 모두 했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서준이가 나에게 건넨 말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지. 어머니, 큰 병은 없으세요. 한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면 신경성일 수도 있고요. 걱정 마시고 이 안정제를 드셔보세요. 서준이는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불편한 존재라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어. 내가 예민해서 아프다는 말은 나에게 당신은 늙어서 쓸모없고 당신의 고통은 망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내 아들은 이제 돈과 명예밖에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며느리의 수상한 친절. 그렇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고 집에 돌아온 뒤 며느리 민서는 걱정하는 척 나를 더 자주 찾아왔어. 민서는 어머님 몸에 좋은 유기농 식재료라며 장을 잔뜩 봐왔고 내 냉장고를 채워줬지. 그녀는 내 식단을 깐깐하게 관리하는 척했어. 어머님, 이 유기농 감자랑 양파는 냉장고에 넣어야 신선해요. 서준이가 그러는데 상한 거 드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민서는 냉장고 칸칸을 완벽하게 정리했어. 나는 의사인 아들 내외가 해주는 것이니 좋은 것일 거라 믿으려 했지. 하지만 이상했어. 민서가 다녀간 날은 유난히 증상이 더 심해졌거든.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우면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터질 것 같았고 고통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 밤새도록 배를 문지르며 내가 정말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진다는 말처럼 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건가 하고 의심했어. 내가 정말 노망이 든 걸까? 착한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위해 애쓰는데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이 혼란 속에서 나는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느낌에 짓눌렸어. 이제 나는 내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 채 홀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지. 차가운 목소리가 밤을 가르고 그러던 어느 화요일 밤이었어. 며느리 민서가 냉장고 속 식재료를 채워넣고 거실에서 서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 나는 너무 아프고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어. 응, 다음 주에도 갈 거야.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 민서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 나는 배가 아팠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방문에 귀를 갖다 댔어. 서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민서의 마지막 말이 내 귀를 때렸지. 너무나 차갑고 끔찍해서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 걱정 마,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힘들어 하시는데 오래 못 버티실 거야. 그럼 우리 집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지.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들의 대화는 나의 고통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로 저 아파트 때문에 내 삶을 끝내려 하고 있었던 거야.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설마 나를 죽이려 하는 건가? 배의 고통보다 더 큰 배신감의 칼날이 내 심장을 찔렀지. 나는 벽을 짚고 겨우 거실 쪽을 바라봤어. 며느리가 신선하다며 채워준 그 감자와 양파로 가득 찬 냉장고가 보였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그저 고통이 커졌고 이 집에서 탈출할 힘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누워 있었지. 그리고 약속대로 10년 넘게 우리 집을 청소해주는 가정부 박화영 씨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 화영 씨가 이 집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주방의 냉장고 문 앞이었지. 나는 누워서 가슴을 쥐어잡았어. 이제 누군가에게 내 삶이 가족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만 했어. 화영 씨는 10년 넘게 내 집을 드나들며 나를 보살펴준 유일한 바깥 사람이었어. 며느리 민서는 화영 씨를 그냥 일하는 아주머니로 여겼지. 우리 사이에 어떤 정이 있는지는 몰랐을 거야. 화영 씨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냈어. 영자 씨, 이거 왜 이러셔? 이 감자랑 양파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물도 고여 있고 벌써 무르기 시작했네. 화영 씨는 감자와 양파를 가득 채운 냉장고 칸칸을 하나씩 가리켰지. 감자는 냉기가 닿으면 곰팡이 피기 딱 좋고 양파는 습기 때문에 금방 물러져요. 아무리 유기농이라도 이건 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날 밤 들었던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 내 배를 터지게 만들었던 그 고통,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지. 서준이가 상한 거 드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침대에서 간신히 상체를 일으키며 목소리를 쥐어짰어. 화영 씨, 내 며느리가 신선하게 먹으라고 직접 넣어주고 간 거야. 내 아들이 의사잖아.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지. 화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 그녀는 내 심각한 상태를 몇 달 동안 지켜봐 왔어. 며느리가 다녀간 날마다 내가 밤새 앓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 영자 씨,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의사라도 식재료 보관법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해요. 감자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건 주부라면 다 아는 기본인데. 화영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 혹시 며느리분이 오신 뒤로 증상이 더 심해진 거 정말 착각 아니시죠?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 착각이 아니었어. 내 고통이 만들어낸 망상이 아니었어. 화영 씨, 나 좀 도와줘요. 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 아파트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일부러 아프게 하는 것 같아. 나는 평생 남에게 기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 화영 씨는 내 손을 잡았어. 그녀의 손은 내 아들의 손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실했지. 화영 씨는 망설이지 않았어. 그녀는 나를 돕기로 결심했지. 영자 씨, 제가 부엌일만 30년 넘게 했어요. 냉장고는 신선하게 하는 곳이지만 어떤 것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돼요. 며느리분이 바로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화영 씨는 내가 평소 먹는 식재료를 꺼내 바구니에 담으며 설명했어. 나는 의사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살림의 지혜는 과학보다 더 날카로웠지.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 말이에요. 감자는 절대 7도 이하의 냉기에 보관하면 안 돼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데 그 속도가 정말 빨라요. 보통 2주 만에 당 성분이 300%까지 늘어난대요. 이 당분이 위를 엄청나게 자극해서 가스가 차고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신경성이라고 했죠? 이건 신경성이 아니라 먹는 독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았어. 아들이 나에게 신경성이라고 치부했던 나의 고통이 사실은 며느리가 신선하다며 넣어준 그 감자 때문이었다니. 화영 씨는 이어서 양파 봉투를 보여주었지. 이미 표면에 작은 검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양파, 냉장고는 습도가 95% 정도로 아주 높아요. 통양파를 여기에 보관하면 물러지고 곰팡이 아플라톡신가 생기기 쉬운데 이것도 2주 안에 전분이 당으로 270%나 늘어나요. 이 상태의 양파는 배에 들어가면 가스가 차고 배가 돌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심하게 만들어요. 며느리분이 다녀가신 날 밤에 유난히 아팠다고 하셨죠? 바로 이 식재료들 때문이었어요. 나는 충격으로 몸이 덜덜 떨렸어. 우리 아들이, 내 의사 아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 다 시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나를 안심시킨 다음에 알고도 이렇게 방치한 거였구나.
아니, 방치한 게 아니라 만든 거였어. 아들은 의사라는 권위를 내세워 내 고통의 원인을 숨기고 그 결과를 노인성 혹은 신경성으로 포장했던 거야. 나를 천천히 죽게 만들면서 그 고통을 나의 노쇠함 때문이라고 속인 거지.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 화영 씨는 급히 냉장고를 비우고 감자와 양파를 신문지에 싸서 서늘하고 어두운 부엌구석 바구니에 옮겼어. 영자 씨, 이제 이 방법대로만 드셔보세요. 몸은 정직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어야 합니다. 배신이 확인되자 나는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에 휩싸였어. 사람이란 게 참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화영 씨는 며칠 뒤에 나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왔지. 영자 씨, 제 딸이 서준 씨 병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해서 영자 씨 진료 기록을 몰래 좀 봤어요. 아들이 의사라도 몰래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죠. 화영 씨가 들고 온 작은 종이 사본에는 내 이름이 선명했어. 내가 겪은 극심한 위장 가스 문제와 속 불편함이 검사 결과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어. 하지만 서준이가 최종 소견에 뭐라고 적었는지 봤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지. 노인성 소화기능 저하 및 스트레스성 신경과민. 그는 내가 멀쩡한데도 내시경까지 받게 해놓고 결국 나에게 정신문제 딱지를 붙인 거야. 게다가 그가 나에게 처방한 약은 위장약이 아니라 단순한 안정제와 수면제뿐이었지. 내가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을 막고 고통의 원인이 내가 아닌 약으로 덮이게 만든 거야. 이게 증거예요, 영자 씨. 서준 씨는 엄마의 고통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병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의료 사기예요. 화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아들은 내가 이 아파트를 팔게 하려고 나를 천천히 무력화시키고 죽이려 했던 거야. 이제 나는 아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었지. 나는 생존해야 했어. 얼마 후 며느리 민서가 다시 왔어. 아파트 최종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지. 어머님, 일주일 뒤 금요일까지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해야 해요. 좋은 가격에 내놓으려면요. 민서는 내 손을 잡고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급함과 승리감이 가득했지. 민서가 가져온 서류 가방이 잠시 식탁 위에 놓여있는 틈을 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몰래 훔쳐보았어. 아파트 매매 위임장에는 시가 6억 원이 적혀 있었지.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최종 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었어. 내게 남은 시간은 단 5일. 민서는 내가 여전히 힘없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했어. 어머님, 제가 다음 주에 계약서 들고 다시 올게요. 그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녀는 나를 병들고 무력한 늙은이로 확신했어. 나는 서둘러 몸을 뒤척이며 기침을 크게 했지. 민서는 내가 심하게 아프다고 생각하고는 황급히 문을 닫고 나갔어.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 더 이상 배가 돌처럼 딱딱하지 않았어. 고통도 많이 가라앉았지. 나는 결심했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으니 내 아파트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어. 나는 화영 씨에게 절대 회복했다는 티를 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지. 며느리가 올 때면 일부러 창백한 화장을 해주세요. 기침도 크게 하고요. 그들이 나를 완전히 무력한 사람으로 믿게 만들어야 해요. 나는 화영 씨의 조언대로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 냉장고에서 꺼낸 독이 든 감자나 양파 대신 서늘한 곳에 보관한 신선한 채소와 소화에 좋은 죽 위주로 식사를 했지. 며칠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2달 넘게 나를 괴롭히던 만성적인 위장 통증이 사라졌어. 배에 차던 가스도 눈에 띄게 줄었지. 부풀어 올랐던 배가 꺼지면서 6kg이 더 빠졌는데
이번엔 건강하게 빠진 거였어. 나는 화영 씨가 알려준 생활 습관도 실천했지. 영자 씨,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 다 느는 거다 하죠. 근데 간단한 방법으로도 낮출 수 있어요. 화영 씨는 나에게 족욕과 호흡법을 알려줬어. 매일 저녁에 15분만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압이 내려간대요. 그리고 숨 쉬는 것도 훈련해야 해요.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4초 참고 4초 동안 내뱉고 다시 4초 기다리고 이걸 2분 동안 반복하세요. 나는 해봤지. 믿지 않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해봤어. 며칠 동안 내가 가진 가정용 혈압계로 재봤지. 내가 늘 신경성이라고 들었던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평소 160과 95 밀리미터 머큐리까지 올라갔는데 족욕 15분과 호흡 2분을 하고 나니 혈압이 137, 87 밀리미터 머큐리로 내려갔어. 내가 내 손으로 내 혈압을 낮춘 거야. 약을 먹어도 꿈쩍 않던 혈압이. 나는 이 방법들을 매일 3번씩 숨어서 했어. 힘이 돌아왔어. 아들 내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 한편 화영 씨는 시장에서 작고 저렴한 녹음기 하나를 사다 주었어. 영자 씨, 증거를 잡아야 해요. 서준 씨가 의사니까 말만으로는 안 돼요. 나는 민서가 올 때마다 녹음기를 얇은 옷 속에 숨겼지. 그리고 곰팡이 핀 양파와 물러진 감자를 작은 지퍼백에 밀봉해 증거물로 보관했어. 내가 며칠만 더 아팠다면 그들은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서류를 위조했을 거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였지. 최종 계약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요일, 며느리 민서가 예고 없이 찾아왔어. 어머님, 내일 바로 계약금 넣으려면 오늘 위임 서류를 정리해야 해요. 잠깐 일어나셔서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민서는 평소보다 더 조급해 보였지. 아마 매수자가 빨리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 했나 봐. 나는 침대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척 연기했어. 화영 씨가 해준 창백한 화장 덕분에 나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지.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민서야. 손에 힘이 없어서 펜도 못 잡겠구나. 나는 흐느끼는 척하며 버텼어. 민서는 짜증이 났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일이에요. 민서는 나를 억지로 붙잡고 서류에 내 사인을 강요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어. 민서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급히 집을 나섰어. 그녀는 내가 이제 완전히 무력해져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야. 민서가 문을 닫고 나갔을 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손에는 방금 민서와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지. 민서는 위임장에 내 사인을 받아냈지만 그녀의 강요하는 목소리, 내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목소리, 그리고 아파트 계약에 대한 조급함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 나는 냉장고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 냉장고는 이제 깨끗했고 썩은 식재료는 증거물로 지퍼백에 밀봉되어 있었지. 나는 완전히 회복했지만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여전히 병들었다고 생각했어. 내일은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었지.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민서는 최종 계약금을 입금하기 위한 마지막 위임 서류를 들고 다시 우리 집 문을 열었어.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것만 사인하면. 민서는 거실 소파에 평소와 달리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차를 마시는 나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 민서야, 이리 와서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민서는 안심했어. 역시 노망이 났군. 계약 전에 마지막으로 헛소리하는 건가.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지. 바로 그때 나는 힘없는 손으로 테이블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어.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지. 칙, 민서가 남편 서준에게 속삭였던
그 차갑고 끔찍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어. 걱정 마,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힘들어 하시는데 오래 못 버티실 거야. 그럼 우리 집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지?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이미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어. 나는 녹음기를 꽉 쥐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지. 너희들이 내 건강을 망가뜨린 방법, 그리고 내가 그 증거들을 어떻게 모았는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돌려줄 차례다. 민서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나에게 준 독해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어. 내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지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직접 복수할지는 이제 내가 결정할 일이었지. 내일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줄 날이었어.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금요일 오전 10시 강남역 인근의 신성법무법인 회의실. 빛이 잘 드는 깨끗한 유리 회의실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곳이 그들의 탐욕이 만개한 곳으로 보였지. 아들 서준과 며느리 민서가 계약 담당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 민서는 위임장 서류를 정리하며 승리감에 찬 미소를 감추지 못했지. 나는 화영 씨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들어섰어. 나는 여전히 창백한 화장을 하고 기침을 크게 했지. 내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 그는 내가 여전히 몸이 아파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했을 거야.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내가 새로 선임한 이 변호사와 김 형사, 그리고 화영 씨가 들어섰어. 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계약에 왜 이런 분들이? 서준이 당황하며 물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지. 나는 그들이 안심하게 하려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섰지만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 나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지. 내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단했어. 서준과 민서는 경악했지. 나는 2달 동안 12kg을 뺐고 혈색이 돌았으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자 서준은 뒷걸음질 쳤지.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 더 이상 신경소외약으로 고통받던 늙은 여자가 아니었지. 나는 생존자였어. 나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 놓았어. 네가 의사라는 명예를 걸고 내 몸을 망쳤다는 증거부터 들어보렴.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지. 민서가 남편 서준에게 속삭였던 차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 걱정 마,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힘들어 하시는데 오래 못 버티실 거야. 그럼 우리 집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지. 서준은 숨을 들이켰고 담당 변호사는 경악에 찬 얼굴로 민서를 바라보았지. 민서는 소리를 지르며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김 형사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 이 변호사가 서류 파일 하나를 열어 테이블 중앙에 펼쳤어. 그것은 내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 사본이었지. 김서준 씨는 위장가스 문제와 속 불편함을 명확히 명시하는 검사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최종 소견에 노인성 소화 기능 저하 및 스트레스성 신경과민이라고 허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 과실 및 사기 행위입니다. 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 나는 이어서 증거물로 보관했던 지퍼백 3개를 테이블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어. 곰팡이가 피고 물러진 양파, 싹이 돋아난 감자들이 쏟아졌지. 나는 화영 씨에게 증언을 부탁했어. 화영 씨는 앞으로 나서서 설명했지. 냉장 보관된 감자는
2주 만에 당 성분이 300% 증가하고 양파 역시 전분이 270% 증가합니다. 이 독성 있는 식재료 때문에 영자 씨는 가스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서준 씨가 의사로서, 민서 씨가 주부로서 이 기본 상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영자 씨의 건강을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회의실 테이블을 잡고 일어섰어. 그의 눈에는 절박한 눈물이 고였지. 어머니,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피부티를 경찰에 넘기려는 건가요? 제가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들? 어머니의 손주는 어떻게 보시려고요? 그는 울부짖으며 내가 앉아있던 자리로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어. 나는 잡으려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단단한 쇠처럼 차가웠지. 내가 평생 세탁소에서 물 묻혀가며 번 돈으로 너를 의사로 만들었다. 네가 출세해서 나를 돌볼 거라고 믿었지. 너는 나의 고통을 신경성이라며 외면하고 나를 6억 원짜리 아파트와 바꿨다. 네가 나에게 독을 먹이고 내 심장 소리가 아닌 아파트 시세를 들었던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낯선 사람일 뿐이다. 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 형사가 행동에 나섰어. 서준에게 차가운 은빛 수갑이 채워졌지. 김서준 씨, 당신은 존속 살해 미수 및 의료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민서 역시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김 형사의 동료가 그녀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지. 담당 변호사는 매매 위임 서류에 붉은 잉크로 취소 도장을 찍으며 모든 계약을 무효화했어. 서준과 민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편안한 노후 대신 차가운 수갑을 차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지. 회의실에는 김 형사의 마지막 말과 취소 도장의 소리만이 남았어. 나는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어. 마침내 끝났지. 서준은 중범죄인 존속 살해 미수 및 의료 기록 조작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그는 자신의 모든 경력을 잃었지.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되었고 그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료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지. 민서 역시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 두 사람은 아파트 시가의 절반인 3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내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6억 원짜리 아파트는 내게 그대로 남았지. 친척들과 주변 공동체는 이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어. 특히 서준의 동료 의사들마저 등을 돌렸지. 서준은 오늘날에도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그들은 6억 원 때문에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감옥에 갇혔지. 서준과 민서는 나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었지. 나는 이 결과를 보면서 조금의 슬픔도 느끼지 않았어. 대신 나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지. 나는 진정한 건강을 되찾았어. 화영 씨의 도움과 나의 의지 덕분에 냉장고에서 꺼낸 독이 든 식재료를 피한 지 2달 만에 만성적인 위장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지. 2년 후 71살이 된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해.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내 건강 수치였지. 혈압이 평소 160/95 95mm 머큐리까지 올라가서 늘 신경성이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꾸준히 120/75mm 머큐리를 유지하고 있어. 약은 당연히 끊었지. 고통으로 인해 빠졌던 6kg에 더해 건강하게 6kg을 더 빼서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나는 서준 부부에게 받은 3억 원의 배상금과 나의 낡은 아파트를 이용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세웠어. 나는 아파트를 개조해
어르신 건강지킴이 센터라를 열었지. 화영 씨는 이제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센터의 운영을 돕는 나의 동업자이자 친구야. 우리는 여기서 고령층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지. 내가 배운 보관의 배신을 다른 노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어. 의사 말만 믿지 마세요. 냉장고가 어떤 것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화영 씨가 알려준 족욕 15분과 내초 호흡법을 매일 배겨 명예 어르신들에게 가르쳤어. 많은 분들이 약 없이 혈압을 낮추고 가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큰 보람을 느꼈지. 서준이가 의사로서 행했던 기만을 나는 생활의 지혜로 치유하고 있었던 거야. 때때로 센터 거실에서 햇빛을 쬐며 내가 겪었던 일을 곱씹어봐. 내가 그들의 악의에 굴복하고 죽음을 택했더라면 이 모든 지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지. 서준과 민서는 6억 원을 탐했지만 나는 그들이 원했던 공간과 돈을 수많은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으로 삼았어. 내가 잃었던 것은 아들이라는 허울뿐인 관계였고 내가 얻은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였지. 화영 씨와 나는 매일 아침 함께 건강한 죽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해. 그녀는 나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었지. 그들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려 했던 바로 그 집에서 나는 지금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 나는 따뜻한 물이 담긴 족욕통에 발을 담근 채 센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어. 창문으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화영 씨가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 냄새가 은은하게 들어왔지. 내가 스스로의 몸을 의심했던 그때를 이제는 추억처럼 웃어넘길 수 있어. 서주는 내가 69에 죽기를 바랐지만 나는 71살에 네 탐욕을 묻었다. 가장 조용한 복수는 약이나 칼이 아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내 삶을 다시 꽃피우는 것이었지.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